네, 약 3년 반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제 재개될 시점인데요. 삼국 연수회 정상회담의 이 첫 테이프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이 끊었습니다. 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함께 주요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5시 3분을 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이제 주요 의제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5시부터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봤을 때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회담이 막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 정세 등을 놓고 한중 정상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만남은 지난 9월에 전승절 행사 때 있었던 그 만남을 포함해서 이번이 5번째입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문제에 관한 그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한미 정보 당국이 최근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 만탑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갱도를 북한이 뚫고 있는 사실을 포착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향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2인자로서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 문제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중 FTA 문제는 물론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확대 방안, 그리고 쌀이나 삼계탕, 김치의 중국 수출 방안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인데 왜 국가주석이 안 오고 총리가 왔을까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한중 정상회담인데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이제 리커창 총리가 참석을 하면서 이게 과연 격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모두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중국에서 막강한 실세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도 공산당 권력 서열 2위, 그래서 중국의 경제사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중국은 양자회담에는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다자간 회담에는 총리가 참석하는 그런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총리는 해외 순방 시에도 의전상 국가 원수급의 대접을 받는데요. 2008년부터 총 5차례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담에도 모두 중국에서는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2013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있었던 공식 환영식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뭐 리커창 총리가 방명록에 사인을 하는 모습까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한일중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남중국해 문제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좀 이제 불거지면서 뭐 일단 뭐 당장 뭐 충돌은 피했습니다만 좀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 긴장감이 여전하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는 난사군도에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이곳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 군함이 그 인공섬의 12해리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미국과 중국의 해군 수뇌부가 긴급하게 화상회담을 갖고 지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긴장 상태는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미중 간의 대리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바쁜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도 갔다가 중국에도 갔다가 또 이제 안방에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게 됐는데 이 외교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 특히 우리 한반도 문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을 이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시키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유감없이 보여주고 또 국제사회에 더 인정받는 그 리더십이 그런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의 경우에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제 과감하게 중국 전승절 행사에 전격적으로 이제 참석하면서 중국을 끝까지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랜만에 이렇게 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리는 것은 네. 삼국 간의 그동안의 갈등 구조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예. 큰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그 점에서는 그 외교적인 그런 공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앞에서도 우리 정 기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정상회담 한 이후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협력 분위기도 있지만은 설독 갈등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년도 일본에서 열리게 될 정상회담 전까지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협력의 분위기를 깨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가느냐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갖게 될 외교적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하필이면 이 한일중 정상회의 앞두고 남중국해 문제가 좀 변수로 떠올랐어요. 앞서서도 이제 우리 정 기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뭐 미중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이게 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뭐 마치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거 아닌 것도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편을 들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은 또 밝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갈 것이냐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 남중국해에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 위기가 예. 양국 그 수뇌부의 대화를 통한 그 해결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닥을 잡혀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편인가를 확실하게 예. 정치적, 외교적인 물론이고 군사적으로까지 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분쟁의 초기 단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중국이 인공섬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예. 영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국제법적 의미를 갖느냐? 국제법적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 유엔 해양법이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인데 예. 유엔 해양법은 자연섬 우리 독도같이 예. 자연섬으로서 역사적인 이런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예. 걸 빼놓고 인공섬에 대해서는 전혀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섬을 두고 나오는 미중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입장을 정할 적에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뭐냐? 국제법입니다. 예. 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인공섬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도 아무리 한중 협력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 하더라도 네. 법에 확립된 일반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 네.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똑같이 유엔 회원국에서 지켜야 할 의무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네. 인공섬의 영유권 없이 없는 공해거든요. 예. 그럼 공해는 뭐냐? 국제법상 예. 항해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제법상의 또 유엔 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는 뭐냐면 네.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돼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예. 더군다나 인공섬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은 넓게 우리 아시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통해서 추구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국민을 유지하는데 대화를 통해야 된다. 예. 이것이 국제사회의 원칙된 확립된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숨도 못 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예. 강한 원칙, 외교에 있어서도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 강한 원칙을 가지고 두 사이에서 우리가 등에 밀리지 않는 네. 이렇게 여건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띈 발언이 아니라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원칙을 강조한 거라고 우리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일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예.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예, 예.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예. 국제법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 있는 일반 원칙과 관행과 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중립성이라는 게 아니고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예. 이 사건을 본다. 그리고 그거에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고 예.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평화와 안정 이걸 강조하다가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 후에 국제 규범을 강조하는 예. 그래서 두 개의 추를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입장을 지금 정립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예.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예. 이런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시나리오상으로 내부적으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가정해서 입장을 정할 때는 예. 동맹 관계가 어느 나라가 됐든 예. 전략적 협력 관계보다 외교
있어서 국제 정치에서는 훨씬 중요하다. 이것도 국제사에서 확립된 일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사태를 대응할 때 어느 누구도 어느 쪽에 편든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키드 마틴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한미 국방부에서는 양측에서 이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한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커다란 논란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미 양국에서 사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지난 29일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사드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의 미사일 담당 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거든요. 기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특히 비공식적으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한미에서 사드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도 발칵 뒤집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미 국방 당국에서는 곧바로 이 기자회견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미국에서 사드 배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정부에 이 문제에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에서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 국방부 역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키드 마틴사에서 하루 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한미 양국이 사드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키드 마틴사, 그러니까 사드의 제작을 담당하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사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 앞두고 그러니까 변수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게 남중국해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이 사드 문제도 좀 중국 입장으로서 좀 불편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이제 정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한미 국방부에서는 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긴 불편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는 그렇다 치고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언급한 문제니까요. 이 사드 문제를 언급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제 생각은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얘기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편할수록 외교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상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얘기를 하면 안 되냐. 우리 정 기자가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뭐냐면 로키드 마틴 제조사가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번복을 한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개인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외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이 똑같은 입장, 논의를 하지 않았다. 왜?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일사불란한 일관된 원칙이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부터 우리 정부, 미국 정부도 똑같은 입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계기에도 논의한 바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국이 느닷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했던 한중 정상회담이 했던 어떤 계기라도 아니면은 그 사이드라인에서 이런 그 민감한 사드 배치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이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서울에 있는 외교관과 북경에서 고위 당국자들이 느닷없이 우리 국내에서 튀어나오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 불쑥불쑥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이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느닷없이 어떤 채널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삼각 정상회담의 틀 안에서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중국이 지금 G2 국가라고 하잖아요. G2 국가가 국제사회의 외교 관행을 지켜야죠. 얘기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좀 짚어보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이제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경제 분야 이야기도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리커창 총리는 중국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분야, 특히 이 분야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화와 위안화 간의 그 직거래 시장 확대 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리 총리가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전격적으로 상하이 외환 시장에서 직거래 시장 개설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원화가 처음으로 역외 거래로가 성사됨으로써 원화 국제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막혀 있었던 우리 한국산 쌀 그리고 삼계탕,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이 쌀과 삼계탕, 김치의 중국 수출을 타진해 왔는데 중국의 이 검역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해 왔거든요. 리 총리가 그런데 이 정상회담 전에 한 언론의 기고문을 통해서 김치나 삼계탕 같은 한국 전통 음식들이 중국의 식탁에 오르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수입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한중 FTA 같은 경우에 이 조속하게 비준해달라 이런 문제 그리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등도 이번 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환영식 모습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환영식 이후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양 정상이 만나서 뭐 경제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고 이제 세 나라가 만나서 할 얘기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전 의제는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역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과 중국이 만나서 어느 정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응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사전에 외교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내죠. 그러나 역사 문제만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중일 3국이 가지고 있는 이견이 너무 커요.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뭐 한일 관계 정상회담에 큰 장애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이제 항상 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 전선, 일본에 대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거든요. 물론 외향적으로 보면 공동 전선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역사 문제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역사 교과서 문제 두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느냐? 공동 전선을 통해서 일본의 압박을 가하느냐 안 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자기네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외교에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 중국이 이 역사 문제, 일반적인 역사 문제와 특히 위안부 문제에서 보는 시각은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색깔을 입혀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베 정부의 성격에 맞게 우익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성을 호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됐든 역사 문제가 됐든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같다고 그래서 이걸 일본에 대한 일방적 압박이다. 이렇게 쉽게 해서 외교공학적으로 둘이 짜고 치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성을 조금 훼손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을 가지고 입각해서 외교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바른 역사의 길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가 됐든 위안부 문제가 됐든 어떤 수위에서 논의가 되든 아베 정권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것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언제가 됐든 미래에 당당하게 국제사회 이론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떳떳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해가지고 흔히 사사의 안이라고 하잖아요. 적절한 위안부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정부 차원의 배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전진적인 입장을 내놓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왜냐하면 이게 3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양보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아베가 정말 보통 국가와 이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국제사회,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평화 안정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선행적인 입장을 통해서 예. 오히려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더 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일중 3국이 모여서 동북아 정세를 이야기하는데 북핵 문제가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좀 의미 있는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참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선 북한이 북핵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체제 보유용으로 삼고 있고 이런 자세에 조금도 변화가 없고요. 예. 두 번째로는 중국이 최근에 10집 행사를 통해서 중북 관계가 다시 동맹 관계로 예. 복원되는 수순에 와 있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끝까지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러면 북한 핵 카드를 중국이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른 오자 당사국 얘기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제대로 좀 해가지고 예. 포기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전략적 가치로서 계속 살아 숨쉬게 하는 북한. 이런 살아 숨쉬는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상대로 삼지 않고 끝까지 핵 무장국가로 가는 길을 완벽하게 막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서로는 어떤 문서로 어떤 표현이 됐든 예. 실질적으로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압박과 네. 강력한 설득을 포함하는 실효적인 제안에 중국이 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상으로 보는 외교를 하나만 짚어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전에 저희가 환영식 때 입었던 의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의상이 그 중국 전승절 그때 참석했을 때 의상하고 색깔이 좀 유사하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색이네요. 네, 그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영식이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환영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네. 손님이 좋아하는 거에 저 비중을 두고 그 예. 가치 부여를 하면서 접대를 하는 것이 대접을 하는 것이 특히 정상인데 예. 훨씬 외교적인 예양을 갖추는 측면에서 예. 더 낫다. 그런 측면에서 전승절 때 입었던 저는 황금빛 중국 사람들이 황금빛을 좋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의미 부여를 위해서 색상까지도 아주 이렇게 신중하게 예. 검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정영빈 정치부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